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갈아 드신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급기야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되니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믿어온 그 과일이 60세가 넘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맹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오신 76세 이 영감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걸 철칙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주스를 드시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심장 근육이 마비된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감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댔는데 건강식이 나를 죽일 뻔했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그 기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과일의 칼륨을 알아서 걸러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다 결국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하는데 이 영감님처럼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과 만나면 독으로 변하는 과일이 있고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다가 씻겨나가지 않은 화학 코팅제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목록과 그 이유. 둘째,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부작용. 셋째, 농약과 코팅제가 번복된 수입 과일을 식초 한 방울로 완벽하게 씻어내는 비법까지.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내 몸에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바나나나 자몽이 있다면 일단 드시지 말고 이 영상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과일들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절대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경고 대상은 바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먹는 바나나와 참외 그리고 수박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참외나 수박은 시원해서 여름 내내 달고 사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과일들은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하수 처리장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참외, 수박에는 칼륨이라는 아주 무겁고 처리가 까다로운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하수 처리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처리장 기계가 쌩쌩 돌아가서 칼륨이 들어오는 족족족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기계 성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처리 용량은 줄었는데
칼륨이라는 쓰레기가 트럭째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리장이 막히고 넘쳐버리겠죠?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갈 곳이 없으니 다시 혈관을 타고 돕니다. 그러다 심장에 도착하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신호를 꺼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정지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나 수박을 잔뜩 드시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열의 9은 심장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맛있다고 무심코 드신 그 과일 한 조각이 늙은 콩팥에는 감당하기 힘든 과로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자몽과 석류입니다. 이 녀석들은 칼륨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약물과의 전쟁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간에는 약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분해해서 내보내는 문지기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혈압약 한 알은 이 문지기가 90% 정도는 분해하고 나머지 10%만 몸에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과 석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이 문지기의 선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문지기가 일을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약 하나를 먹었는데 몸속에서는 열알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혈압 쇼크가 옵니다.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그 독성이 다시 콩팥을 공격해 급성 심부전이 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이 약을 독약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윤기가 좔좔 흐르는 수입 과일입니다. 오렌지, 레몬, 체리, 그리고 최근 많이 드시는 수입 포도나 중국산 과일들 포함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입 과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껍질이 반질반질하고 예쁩니다. 멀리 바다 건너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할까요? 비밀은 바로 왁스 코팅과 강력한 보존제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몇 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오면서 썩지 않으려면 과일 표면에 일종의 방부제 갑옷을 입혀야 합니다. 벌레가 먹지 못하게 농약도 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왁스로 꼼꼼하게 코팅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장은 위산이 아주 강해서 이런 코팅 막짐은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이런 화학 코팅막을 제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왁스와 잔류 농약이 장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건 기본이고 이 화학 물질들이 장벽을 뚫고 흡수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산 과일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살균제를 쓰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 보이는 껍질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바나나와 참외는 독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독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코팅된 수입 과일은 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과일 먹기가 겁나시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그냥 과일을 끊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안전한 착한 과일은 분명히 있고 위험한 과일도 독을 빼고 먹는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그리고 수입 과일의 코팅막을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속도 편해지고 검사 수치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독을 드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고 사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독은 빼고 약이 되는 부분만 골라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응급실 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 콩팥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숫자가 적혀 있어서 머리 아프시죠?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항목에 있는 영어 알파벳 EGFR 혹은 사구 체여과율이라고 적힌 숫자 하나만 찾으십시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콩팥의 점수이자 배터리 잔량입니다. 이 숫자가 60 이상이라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바나나나 참외를 드셔도 콩팥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6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 참외, 수박, 키위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사과나 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내 몸의 성적표도 안 보고 무턱대고 좋다는 과일만 드시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착한 과일 3대장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추천해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줍니다. 단 하루 반 개가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녀석은 크기는 작아도 효능은 거인입니다. 칼륨은 적은데 눈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시면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 과일의 독소 갑옷을 벗기는 세척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 과일은 왁스와 농약으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서는 이 기름진 왁스 코팅이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삼겹살 기름 묻은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안 씻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초 목욕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집에 있는 큰 그릇에 물을 붓고 식초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부으십시오. 그 식초물에 과일을 딱 5분만 담가주십시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과일 표면에 딱 달라붙은 왁스와 잔류 농약을 녹여서 분리해줍니다. 5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손으로 문질러 씻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셔야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껍질째 먹어야 영양이 많다고 하도 떠드니까 억지로 껍질까지 씹어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소화력 좋고 해독 능력 좋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입 과일의 보존제는 껍질 표면에서 1에서 2mm 깊이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일 깎으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깎으십시오. 껍질에 있는 영양소 조금 포기하더라도 농약과 코팅제를 확실하게 버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검진표에서 내 콩팥 점수 60점 확인하기. 바나나 대신 사과, 배, 블루베리 선택하기.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 두껍게 깎아 먹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과일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막상 해보시고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식초부터 꺼내두십시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정해드리는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 생각하신다고 여기서 사과즙이나 과일 주스로 약을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내 손으로 내 몸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약 먹기 전 2시간, 약 먹고 난 후 2시간, 이 마의 2시간 동안에는 과일 금지입니다. 그럼 과일은 도대체 언제 먹느냐? 바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오전 10시에서 11시가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 드신 약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난 뒤라 안전하고 점심 식사 전에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막아줍니다. 이때 사과 반쪽이나 배 한 조각을 드시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한 오후 3시쯤 출출하시죠? 이때는 블루베리 한 줌이나 껍질 깎은 과일을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 창고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밤에 드시는 과일은 독사과나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는 과일의 당분이 그대로 뱃살로 가고 소화가 안 돼서 밤새 속이 더부룩하실 겁니다. 특히 저녁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딱 집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든데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안 됩니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입니다. 과일을 믹서에 가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액체로 마시면 씹어서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빨리 치솟습니다. 칼륨 흡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서 콩팥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정 씹기 힘드시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퓨레처럼 드시더라도 절대 갈아 마시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산 과일은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칼륨 걱정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만 칼륨은 과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입니다. 중국산 바나나든 제주도산 바나나든 칼륨 함량은 똑같이 높습니다. 국산 참외라고 해서 콩팥에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원산지를 보지 마시고 내 콩팥 기능 점수 EGFR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과일은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라면 권장하겠지만 60세 넘은 어르신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라 농약은 없을지 몰라도 흙이나 유통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까지 100% 안전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껍질의 질긴 섬유질을 소화시킬 힘이 부족합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껍질 벗기고 속 편하게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명확해지셨죠? 약 먹고 2시간 띄우기. 과일은 오전 10시에 씹어서 먹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내 콩팥 수치에 맞춰서 골라 먹기.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짐의 의미로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숫자 2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작심삼일을 평생 습관으로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겁니다. 서로의 댓글을 보면서 응원도 해주십시오.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침 주스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이 영감님 말입니다. 그 영감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수칙들을 지독하게 지키셨습니다. 검진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콩팥 점수가 55점이셨는데 그때부터 좋아하시던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를 딱 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10시에 사과 반쪽을 껍질 깎아서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약 드실 때는 절대 자몽이나 주스 근처에도 안 가셨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콩팥 점수가 55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오히려 회복하신 겁니다. 영감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과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고 먹는 내 무지함이 무서운 거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딱 3가지, 이것만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째, 내 콩팥 점수 EGFR 수치를 확인하고 60점 밑이라면 바나나, 참외, 수박은 과감히 내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둘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약 먹기 전후 2시간은 과일 금식 시간을 지키십시오. 셋째, 반질반질한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서 그 속에 숨은 독소를 벗겨내고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활력을 주는 진짜 보약이 될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하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응급실은 갑자기 운이 나빠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인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문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바꾸신 과일 습관 하나가 10년 뒤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드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물렁해진 오래된 바나나나 먹다 남은 자몽 주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건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봉지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약물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다가 속 버리고 가 망가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을 지금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내일도 활기차게 웃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2 대신 한 명숙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독극물 취급을 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챙겨두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명숙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저를 붙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같이 먹었던 우유 한 잔, 반찬으로 집어 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4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갓 지은 콩밥 위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 콩과 최악의 상극인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200% 살려내서 내 몸에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의 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나라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돌덩이만 만든 겁니다. 특히 40이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소화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돌도 씹어먹을 소화력이 있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지 않을까 싶으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 뭇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습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하고 혈액순환 돕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까지 곁들여 드시진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짠 음식과 검은 콩이 만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네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심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꼭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1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제가 한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 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니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 직구에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잊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요약해서 머릿속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숙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놀라운 반전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식초랑 달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확인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공합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식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면역력 챙기려고 드셨던 그 음식이 오히려 내 몸에 독극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지난달에 오셨던 72세 박철수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병원 약은 독이라며 멀리하시고 자연에서 나는 천연 식재료로 몸을 치유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셨죠. 이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취미가 등산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가까운 산에 오르시는데 그때마다 배낭 한쪽에 소중하게 챙겨 다니시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직접 담근 진한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차였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땀이 식을 때쯤 그 뜨끈하고 알싸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온몸에 열기가 돌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철수님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이 좀 칼칼하다 싶으셨대요. 그러다 점점 목소리가 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쇳소리가 나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변해버린 겁니다. 박철수님은 당연히 감기가 들었거나 나이가 들어서 성대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에 좋다는 생강차를 더 진하게, 더 자주 드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등산 가서 한 잔, 자기 전에 또 한 잔. 결국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게 되자 덜컥 겁이 나신 박철수님은 혹시 후두암은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내시경으로 박철수님의 목 안쪽과 식도를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도 입구부터 후두까지 빨갛게 헐어 있었고 성대는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암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박철수님이 건강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챙겨 드셨던 그 생강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손발이 차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혹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강차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생강은 분명 신이 내린 귀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몸의 냉기를 없애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약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게 먹거나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방어벽이 약해지는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잘못된 방식의 생강 섭취는 마치 얇은 피부에 뜨거운 불을 갖다 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철수님이 겪으신 증상은 전형적인 인후두 역류 질환이었습니다. 위산이 거꾸로 솟구쳐 올라와서 식도를 타고 목구멍, 성대까지 태워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박철수님의 식도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생강과 함께 먹었을 때 위장을 폭발시키는 최악의 공합 3가지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위장은 보호하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드시는 비법, 즉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커피를 즐겨 드시거나 고기를 드실 때 생강을 곁들이시거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3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위장은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철수 님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듣고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방송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건강상식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내 몸을 살리는 진짜 건강법을 실천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박철수님의 위장을 공격했던 첫 번째 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 지금도 올라와 있는 그 위험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담아 경청 2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녁 반찬으로 매콤한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 드셨나요? 만약 그 식탁 위에 생강이 함께 있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박철수 님이 왜 목소리를 잃을 뻔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상적인 식습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님의 등산 가방과 식탁을 털어봤더니 위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폭탄들이 줄줄이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생강의 최악의 짝꿍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없는지 손가락을 꼽아가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커피입니다. 박철수님은 산 정상에서 생강차를 마신 뒤 하산에서는 꼭 동료분들과 자판기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생강차도 마셨으니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식도 입구를 활짝 열어젖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위와 식도 사이에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꽉 조여주는 관략근이라는 문이죠.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문을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빗장이 풀린 겁니다. 여기서 생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강은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을 펑펑 쏟아내게 만듭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안에서는 홍수가 난 꼴이죠. 그러니 그 독한 위산이 거침없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박철수님의 성대가 퉁퉁 부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커피 마시고 속 쓰리다고 생강차 드시는 분들, 그건 불난 집에 휘발유 붓는 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범인은 고기, 특히 기름진 고기입니다. 박철수님은 등산 다녀오신 날 저녁이면 체력 보충한다고 돼지고기 수육을 자주 드셨어요. 돼지고기 냄새 잡는다고 생강 듬뿍 넣고 삶고 드실 때도 생강채를 곁들여 드셨죠? 보양식의 정석 같아 보이지만 위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고기 같은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오면 우리 위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걸 소화시키려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생강이 들어와서 위산 분비를 더 부채질합니다. 위장 안은 그야말로 위산의 바다가 됩니다. 게다가 고기는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깁니다.
위장 안에 음식물과 위산이 가득 차서 압력이 빵빵하게 올라가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이 한계치까지 차오른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틈이 생겨도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고기와 생강을 배불리 먹고 눕는 순간 그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식도벽을 사포로 문지르듯 긁어버리는 겁니다. 소화 잘 되라고 먹은 생강이 오히려 위장을 터질 듯한 압력밥솥으로 만든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범위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정말 좋아하죠? 박철수 님도 얼큰한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셨는데 비린내 없앤다고 거기에도 생강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아시죠? 이것만으로도 위 점막은 이미 화끈거리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까지 합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화상 입은 피부에 뜨거운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위 점막의 이중으로 타격을 입히는 거죠. 캡사이신이 위 점막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생강의 진저롤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속이 쓰린 걸 넘어서 위 점막이 벗겨지고 헐어버리는 미란성 위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매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커피 마실 때도, 고기 먹을 때도, 매운 거 먹을 때도 생강을 곁들이셨던 거죠.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하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위와 식도를 스스로 공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매콤한 음식에 생강차 드시고 입가심으로 커피 한잔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장도 지금 박철수님의 위장처럼 붉게 부어올라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도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하필 지금 와서 탈이 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강연의 핵심입니다. 30대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위장과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방어력 자체가 다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생강을 먹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70대 박철수님의 위장이 왜 30대 아들의 위장과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명쾌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커피와 생강을 즐기시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원장님, 제가 왕년에는 돌도 씹어 먹던 사람입니다. 소주에 삼겹살을 그렇게 먹어도 끄떡없던 속인데 고작 생강차 몇 잔에 이렇게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료실에서 박철수 님이 억울하다는 듯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젊을 때는 매운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짠지 국물을 들이켜도 속 쓰린 줄 몰랐다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청춘이어도 우리 몸속 장기는 야속하게도 정직하게 늙어갑니다. 박철수 님이 간과하신 결정적인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70대의 위장은 30대의 위장과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몸에 좋다는 산삼을 드셔도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옷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젊었을 때 20대, 30대의 위 점막은 아주 두껍고 튼튼한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가죽 점퍼 입고 있으면 웬만한 불똥이 튀어도 뜨겁지 않죠? 매운 걸 먹고 짠 걸 먹고 위산이 좀 많이 나와도 이 두꺼운 점막이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강을 생으로 씹어 드셔도 커피랑 같이 드셔도 시원하다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위 점막도 피부처럼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의학적으로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그 두꺼웠던 가죽 점퍼를 벗고 아주 얇디얇은 여름용 실크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얇은 실크 셔츠 한 장 입고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불똥이 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바로 녹아버리고 맨살까지 화상을 입겠죠? 지금 박철수님의 위장이 딱 이 상태인 겁니다. 보호막은 얇아질 대로 얇아졌는데 거기에 생강이라는 강력한 불씨를 던진 셈이니까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핵심 성분, 바로 진저롤입니다. 이 진저롤은 본래 위장의 운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멈춰 있을 때 툭툭 쳐서 움직이게 하니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게 과하면 문제입니다. 얇아진 위 점막에 진저롤이 닿으면 마치 상처난 곳에 소독약을 들이부은 것처럼 강한 자극을 줍니다. 위벽을 직접 긁어내는 거죠. 게다가 50대 이상이 되면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나서 잘 안 조여지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위 점막은 얇아져서 자극에 예민한데 위산이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문도 헐거워져 있는 상태. 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진한 생강차를 매일 들이부으셨으니 박철수님의 식도가 견뎌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젊어 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위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얇아진 실크 셔츠를 입고 있다면 불똥이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원장님, 그럼 위장 약한 늙은이는 생강 같은 건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겁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박철수님은 지금 생강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돌아왔고 속은 더 편안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생강을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위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창 같았던 생강 성분을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방패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연금술이 있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조리법 하나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생강의 독성은 빼고 약성은 10배로 높이는 방법, 그리고 박철수님처럼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생강 섭취법, 이제 펜과 메모지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켜두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자, 그럼 그 마법 같은 비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철수님이 생강을 끊지 않고도 위장을 회복하고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수는 바로 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강을 그냥 드시지 마세요. 무조건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면 그 속에서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위 점막을 공격하는 매운 성분이 진저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생강에 뜨거운 진기를 쐬어주면 그 독한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 쇼가올은 정말 기특한 녀석입니다. 위를 찌르는 자극은 거의 사라지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항산화 효과는 생강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강력해집니다. 마치 철부지 같았던 거친 야생마를 아주 잘 훈련된 명마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철수님이 드셔야 했던 건 날뛰는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리는 명마였던 것이죠.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2mm 두께로 얇게 썹니다. 둘째, 찜기에 김이 오르면 썰어둔 생강을 넣고 30분 정도 푹 찝니다. 셋째, 찐 생강을 꺼내서 채반에 널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한의학에서는 건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차로 끓여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몸은 후끈해지는 진짜 보약을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마라도 타는 법을 모르면 떨어져 다칩니다. 섭취 원칙 2가지만 꼭 지키세요. 첫 번째 원칙, 절대 공복은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대신 생강차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내 위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시는 도중이나 식사가 끝나고 30분 이내에 드세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줘야 생강의 효능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원칙, 양을 지키세요. 하루 적정량은 말린 생강 기준으로 4g,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입니다. 가루로 드신다면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쪄서 먹든 말려 먹든 상관없이 생강 자체가 독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첫째,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그런데 담석이 담낭 입구를 꽉 막고 있는 상태에서 담즙을 짜내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입구를 막고 몸통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담낭 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오거나 심하면 담낭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같은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이랑 같이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멍이 시커멓게 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시경이나 치과 치료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끊으셔야 합니다. 셋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있는데 생강까지 드시면 혈당이 이중으로 뚝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박철수님은 다행히 이 3가지에는 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찐 생강을 만들어 식사 후에 딱 1잔씩만 드셨습니다. 커피는 끊으셨고 고기 드실 때는 생강 대신 양파를 드셨죠. 그렇게 3개월을 실천하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박철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셔야 할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찐 생강 만드는 법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 실천하실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 비장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건강한 100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박철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3개월 전 근심 가득하고 위축되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발걸음은 힘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넨 첫 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노래방 가서 애창곡 한 곡 좀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쉰 소리가 섞여 나오던 그 답답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시절 조회대를 호령하던 그 쩌렁쩌렁하고 맑은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식도를 벌겋게 태우던 염증도 깨끗이 사라졌고 퉁퉁 부어있던 성대도 매끈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적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지만 정작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요. 무조건 좋다는 남들의 말만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했던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철수님은 다시 등산을 다니십니다. 하지만 배낭 속의 내용물은 달라졌습니다. 맵고 독한 생생강차 대신 구수하고 은은한 찐 생강차를 챙기십니다. 하산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믹스커피는 과감하게 끊으셨고 대신 친구분들과 따뜻한 두부전골을 드시며 건강한 뒤풀이를 즐기십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릴 뻔했던 목소리를 되찾고 10년 묵은 체증 같았던 속쓰림까지 해결하신 겁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이 세 가지만은 꼭 담아가십시오. 첫째, 생강과 상극인 세 가지와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식도문을 열어버리는 커피, 위장 압력을 폭발시키는 고기, 위 점막에 불을 지르는 매운 음식, 이 세 가지와 생강이 만나면 여러분의 위장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둘째, 생강은 무조건 쪄서 드십시오. 생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을 찐 생강의 든든한 방패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하루 한 톨 분량만 드십시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셋째,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십시오. 담석이 있거나 혈전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생강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철수님처럼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내 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속 편하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는 환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이 사실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위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속 편한 인생, 건강한 목소리를 저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뼈 있는 조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